자, 244페이지. 244페이지. 그 필수 확인에 보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 보이세요? 미국의 사회사상가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소득을 두 가지로 구분했대요. 정당한 소득과 불로소득이 있다. 그 중에 불로소득은 전부 다 국가가 세금으로 다 징세를 해버리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모든 조세는 철폐해도 된다. 그게 바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이에요. 근데 당연히 현실화되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 헨리 조지의 이론을 지주들은 되게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거에 이제 여러 번 나오긴 나왔는데 오답으로 나온다면 헨리 조지는 도대체 지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길래 국가가 다 세금으로 뺏어 가버리자라고 했느냐. 지대는 정당한 소득이냐 불로소득이냐.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다 국가가 징세해버리자.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걸 살짝 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245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반가로 2번에 저기 끝에 동그라미 3번 보입니까?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3번 체크. 했어요? 그림 그리지 말고 그 밑에 거 체크해야 되는데 그 밑에 거.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제 거기 보니까 주택시장에서 동결 동그라미 쳐볼래요. 동결에 의한 공급감소로 주택 소비자는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말 있어요. 그냥 흘려들어. 어차피 핵심이 요겁니다. 요거. 정부가 어느 지역에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의도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정부 의도는 양도세를 때려가지고 이 지역의 투자 수요를 감소시켜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를 원하는데 양도세를 때렸더니 이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웃어버려. 야야야 걱정하지 마. 올 가을에 그거 생기잖아. 뭐 들어오면 적어도 아파트값 최소 7천 이상 오를걸? 이라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해버린다면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보유해버리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주택 공급이 동결돼 버려. 그럼 시장에서 기존 주택이 회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주택이 귀해지겠죠. 그럼 주택 가격이 결국 상승해버리는 부작용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동결 나오면 중간에 뒤쪽에 무슨 문장이 있는지 보지 말고 맨 끝에 가격 상승이라고 나오면 맞고 하락이라고 나오면 틀리고 그 밑에 기출지문을 보니까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펴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집가는 하락한다. 틀렸죠? 동결 나온 문장 끝에 뭐라고 나와야 돼? 상승. 저번 주에 입찰 나오면 입찰 최소라고 하면 안 되고 최고, 최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똑같아. 볼 것도 없어. 동결 나오면 끝에 상승하면 맞아. 하락하면 틀려. 그렇게 찍으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247페이지. 부동산 투자 이론 일부 개념하고 위험의 유형 정도만 잠깐 체크하고 오늘 수업 끝내죠. 오늘 정말 너무 추운 날씨죠. 그죠? 자, 어디? 이제 부동산 투자 의의가 있는데, 상단에 반가로 1번에 투자 보이세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투자,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서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못 찾았으면 냅두세요. 뭐 밑줄 안 그어도 상관없는데 투자는 사실은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네. 낚시를 한다 이거예요. 낚시 이 바늘에다가 100원짜리 새우 미끼를 끼웠어요. 던졌어. 그러면 들어올리면 무조건 이익만 생기나요? 손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이제 100원짜리 미끼를 끼워가지고 바닷물에 딱 던지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광어나 한 마리 걸리면 우럭이나 걸리면 좋겠다. 낙지나 걸리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광어 이놈이 이 미끼만 새우만 딱 빼먹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어넣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새우 미끼를 분명히 100원짜리를 끼워야지만 뭔가를 걷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희생을 하는데 수익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뭐 그런 개념을 투자라고 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다음. 방가루 2번에 투자 후 과정이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본 거 체크를 하지 마, 그냥. 투자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과정을 거친대요. 예. 제가 다음 수란 때는 취득, 운영, 처분하면 다 쓸 거거든요. 지금 안 할래요. 지금. 그냥 들어. 투자는 취득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고 보유하고 일정 기간 후에 처분한대. 그래서 취득과 운영과 처분이라고 그래요. 예.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체크 좀 해보세요. 체크 좀 해놔. 근데 그거는 지금 설명해도 말길 못 알아들어. 다음 주 수업 들어가야지 뭔가를 알아. 근데 시험에 종종 나오긴 나와요. 가만 놔둬. 그냥 놔두고 넘기세요. 자, 이제 저기 양가루 2번 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답니다.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제 가만 놔두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면요. 부동산은 취득과 운영과 처분인데 운영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소득이득, 영업수지라고 불러주고 처분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지분복귀액 또는 자본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금방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고 수명이 오랫동안 발생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투자도 지금 당장 투자해서 뭔가 수익을 끄집어내겠다가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까, 부동산은?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운영을 통한 소득도 얻을 수 있고 처분을 통한 소득도 얻을 수 있다. 그 지문이 오답을 유도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좀 잘 나오긴 잘 나와.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빨라.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되겠고. 다음. 동그라미 3번 절세 효과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또 나와. 근데 말로 좀 들어볼게요. 우리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는데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 세금 공제. 자, 인적 공제 있어. 1인당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그러면 내가 이제 과세장 소득이 1000만 원인데 인적 공제가 1인당 얼마죠? 200이요? 150? 난 잘 모르겠네. 세무사한테 맡겨서. 아무튼 모르겠다. 아무튼 그 인적 공제가 1인당 150이라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2명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빼면서 세금을 때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절세 효과라고 들어봤죠. 절세.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조금 내는 거, 조금 내는 걸 절세라고 해요. 절세. 자,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절세 효과가 있대요. 그냥 들으세요. 다음 주에는 그릴 거거든요. 오늘은 안 할래요. 그냥. 내가 100억 주고 이 부동산을 샀어요. 1년 동안 10억을 번 거야, 여기서. 그럼 10억 벌었죠. 10억 원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국세청한테 할 말이 있대. 뭐냐 했더니 내가 1년 동안 10억 번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근데 내 말을 들어봐 줘야 된다. 내가 100억 주고 샀던 건물에서 1년간 10억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00억짜리 건물에서 1억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너 10억 벌었지? 10억에 대해서 세율 적용해서 세금 내 이렇게 안 해요. 10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투자했던 100억짜리 건물의 가치가 1억이 까였죠? 그만큼 비용 처리해 준대. 그 감가상각비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 아니고 감가상각 1억만큼 빼고 9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절세 효과가 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밑줄 그어줄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듣고. 동그라미 4번 인플레이션 했지? 밑줄 그어놓으세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구매력이 저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물가 상승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했지? 우리가 저번에 경기 변동하면서 해봤죠? 네, 해봤고요. 다음, 투자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여러 가지 단점 중에 낮은 환금성 밑줄 하나만 그냥 그어놔. 응? 투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부동산은 덩치가 커요. 법적 제한도 많아. 부동산 사고 팔 때는 단지 물건 돈 주고 소유권 받아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법과의 관계에서 개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저것 분석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제약에 비해서 부동산은 고가고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팔고 나오는데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환금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 됐고 넘기세요. 기타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고 이제 바로 이제 253페이지로 잠깐 넘어갈게요. 용어 정리만 좀 할 거예요. 여기 잠깐 주목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이제 위험이란 것도 있고 이제 수익이란 것도 있어요. 위험과 수익이란 게 있는데 자, 용어 정리만 좀 할 거예요. 내가 A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면 10%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게 바로 수익입니다. 예상되는 기대값을 수익이라고 그래. 근데 어찌 사람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다 떨어지겠습니까? 예상은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 1%만큼의 수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 예.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 있는 이 변동 가능성을 뭐라 한다? 위험.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표현해 줍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소리까지는 필요 없는데 요게 이제 분산이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끄집어낸 거 요게 이제 표준 편차인데요. 그냥 우리 지문으로 나올 때는 말로 나올 때는 위험은 그냥 분산 또는 표준 편차다.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동그라미 1, 2, 3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는데요. 뭐 이제 3번 정도만 좀 체크를 해놓고 보세요. 3번, 동그라미 3번 정도만. 예. 아무튼 위험은 예상에서 빗나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위험의 종류 봅시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자, 제목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위험의 종류는 동그라미 1번 사업상 위험 밑줄. 사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인데 자, 다시 세분하니까 동그라미 기억 시장 위험 밑줄. 시장의 불확실한 상황, 뭐 금리가 변했다, 경기가 침체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한 상황이 주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용어 정리하면 돼요. 넘기세요. 동그라미 니은에 운영 위험이 있습니까? 운영 위험이 있죠. 그렇죠. 운영 위험. 자, 운영 위험은 운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불합리한 내용들 뭐 등 거기서 나타나는 위험이고 디귿 밑줄 위치적 위험. 위치가 고정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 토지만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어떤 재반 여건이 변한다 하면 그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걸 갖다 이제 위치적 위험이다라고 불러주고요.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은 이제 별표를 치시면 돼요. 별표를. 예.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기억 보니까 금융적 위험이란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금융이 뭐냐면요. 부동산은 고가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금융이 뭐냐. 투자할 때 자금을 융통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금융이에요. 금융. 아, 그러니까 투자할 때 부동산은 비싸니까 100% 온전하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구나. 그게 금융적 위험이죠. 아, 금융인데. 근데 타인의 자본을 융통하면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요. 내 주머니에 현금이 3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나는 무조건 3억 이하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것만 선택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4억짜리인데 수익성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도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금 융통을 해서 투자한다면 내 돈 범위를 초과한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다른 대안도 선택할 수 있는 투자의 폭이 확대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시험에 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해. 응? 좋은 장점은 안 나와. 금융적 위험이란 말이 중요하죠. 투자 시 남의 자금을 융통해서 투자한다면 그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잘못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금융적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한 마디 더 드려야 돼. 동그라미 B 밑줄. 만약에 100% 지분에 의한 투자일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지만까지만. 맞나요? 그렇죠. 100%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이 생기지 않겠지, 당연히. 그죠? 예. 다음. 이제 계산 문제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할 거고 한 장 더 넘기세요. 동그라미 3번에 법적 위험 보이십니까? 제목만 그냥 듣기만 해요. 제목 밑줄만 그어놔요. 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세금 제도라든지 기타 공법상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위험들을 말하고요. 동그라미 4번 인플레 위험 밑줄. 얘는 시험이 아주 중요해요. 얘는 요거 말고 요 투자이론 단락이 끝나면 있잖아요. 끝나면 부동산 금융 나오거든요. 이자율 항상 나와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별표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중요해요. 되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다음에 부동산 금융 D로 넘어가면 거기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자율이 나오거든요. 그거 나올 때 짝짝이 해가지고 묶어서 설명해 줘야 돼. 근데 왜 책에다 써놨냐면 그게 부동산 금융에서만 그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부동산 투자율에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돼. 근데 한마디만 물어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고정금리가 뭔지 들어봤죠? 고정금리는 대출 계약 시부터 만기까지 금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변동금리는 뭔지 눈치채겠어요? 금리 변동이 가능한 게 변동금리죠? 그러면 은행한테 융통성을 전혀 주지 않는 게 무슨 금리일까요? 그렇지. 고정금 대출로 깔았어.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인데 5% 금리로 깔았네. 근데 IMF가 터져버렸네. 시장 금리는 한 15% 정도 비싸졌어. 그런다 하더라도 은행은 5%로 대출 빌려준 차입자한테는 야, 시장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좀 더 내나 할 수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고정금리는 은행한테 전혀 융통성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금리가 무슨 금리인가요? 변동금리죠. 그래서 은행한테 융통성을 주는 것은 무슨 금리다? 변동금리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 몰라도 은행한테 유리한 게 뭐냐? 그럼 무조건 변동금리 지금 답이에요. 은행한테 융통성을 주니까.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예. 자, 어디 우리 그 프린트물 오늘 꺼내 볼게요. 자, 이제 저기 프린트물 잠깐 보는데요. 어디? 9번 문제 한번 해볼게. 분양가 상한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소형주택의 신규 공급은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지. 자, 주택 공급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더라도 소형 주택이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 소형주택은 그 건설사가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착공을 한 달에 50개씩 하다가 한 2, 30개를 줄여.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소형주택의 공급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네, 틀렸고요. 자, 10번은 좀 문제 좀 고쳐놓을게요.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 오타를 잘못 내버렸어요. 지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죠. 거의 완전을 빼버렸어요. 수요가 완전을 빼봐.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완전을 빼주세요. 예. 수요가 그냥 탄력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죠. 그러면 다시 이거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적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기억나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요가 유리하죠. 그러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불리하죠. 자, 일단 제가 시킨 대로 대답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누가 조세 부담이 더 커? 그렇지, 공급자가 조세 부담이 더 크죠. 자,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왜냐, 우리 학원 보니까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야. 그래서 평상시 시험 보면 거의 80점 이상의 고득점 학생이래요. 근데 실제 그렇진 않아요. 지금 한 두 사람 이상 손 잡아야지 80점이 나오겠죠. 아무튼 그래. 근데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지지를 못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근데 여기 주목. 여기 공부 잘하고 여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좀 이따 쪽지 시험을 보는데 60점 못 맞은 학생들은 손바닥 50대, 발바닥 100대 때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쪽 학생들은 방금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들은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 뭐 공부 못하면 맞아 죽어야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자기들이 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막 계속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긴장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지. 수요는 탄력적 유리하고 공급은 비탄력적 불리하다. 조세를 부과하면 세금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비탄력적인 공급자가 세금 부담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자가 조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맞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어디 오늘 했던 것 좀 봅시다. 자, 이제 부동산 정책 돌아가지고 첫 번째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여러 가지 내용을 봤어요. 자, 시장 실패 원인 뭐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등등등 했고 그 안에 규모의 경제 들어봤죠 우리? 예.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는 일부 공급자들에 의한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억나세요? 다음 두 번째 공공재. 공공재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무임승차례에도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임승차에 의한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거고 또 공공재 좋은 거 안 좋은 거? 과, 소. 정예비과도 좋은 거 과, 소. 부예비과 안 좋은 거 과, 대. 좋은 것은 조금 과소, 안 좋은 것은 많이 과대. 들어봤죠? 예. 다음 외부 효과.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 보상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다음 두 번째 어디 우리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은 토지은행, 토지수용, 도시재개발, 뭐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많아요. 에?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다음 취득세를 어떻게 저렇게 한다든지 이자율, 대부비율, 뭐 행정적 지원 규제 등등등 이런 것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게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했고요. 네. 외부 효과는 독립적으로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자동차는 외부 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움직이니까. 근데 토지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외부 효과 조심해야 될 거,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 보상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 소비 과정 모두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무슨 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 선호한다, 혐오한다. 선호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핀피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대, 과소, 소 책에 다 체크돼 있어요. 외부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부외부 효과. 싫어. 님비. 과대, 과소. 과대.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죠.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어떤 상황이라든지 시설 뭔가 설치된다면 님변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B자가 빠지면 뭐가 되는 건지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입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음 특히 이 부의 외부 효과에 우리 공장 과대 생산하는 공장 규제하죠. 세금 때리죠. 생산비 높아지죠. 공급은 감소하죠. 공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한다. 아까 책에 다 체크돼 있거든요. 아까 어떤 지문에 4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두 줄에 4개. 규제하면 어떻게 된다. 쭉 그 흐름 좀 보시고요.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중요하고. 다음. 이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흔히 지역지구제를 지정한다. 한 10대 번
어떤 지문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책 어딘가 체크돼 있어. 부의 외부 효과,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제를 지정한다. 예,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어딘가 지금 책에 다 체크돼 있어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에 체크해놨으니까 했다고 했어요. 216페이지 딱 이 별표까지 체크해놨네요. 예. 보지 마. 왜 말을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지금 체크돼 있다니까. 네. 다음 이제 주택 정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임대주택 정책. 분양주택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는 별도로 안 봐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임대료 통제 규제는 균형 가격보다 무슨 선?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하다 보니까 초과 뭐가 생겨요? 초과 수요 부족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상한제, 하한제? 상한제 최고 가격제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낮은 선에서 통제하면 초과 수요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니까. 근데 싸게 통제하다 보니까 공급자가 돈이 안 되네.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양적, 질적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초과 수요, 주택 부족 현상이 생기니까 임차인은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집이 부족하니까 주택 선택에 있어서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중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우리 이제 계산 문제 하나 풀어봤어요. 뭐 P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어렵지 않아. 대신에 균형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원하는 게 똑같다. 균형은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서로 똑같은 거고,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양과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양도 서로 똑같은 거. 그걸 갖다가 균형이라고 한다. 이제 다음 순환 때는 문제 3개 있었거든요. 3개 중에 이제 2번까지 갈 거고, 그 다음 순환 때는 3번까지 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임대료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게 임대료 보조인데, 임대료 보조 효과. 실질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이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서 김떡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죠. 종전보다. 김떡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우리 학계로는 부동산 외에 나머지는 일반 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재화에 대한 소비량도 증가할 수도 있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고 그랬죠. 양적, 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저가주택의 공급량도 증가한다. 아까 책에 증가 다 체크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바우처라고도 한다고 들어봤죠? 근데 오답은 안 나옵니다. 네,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게 된다면 공적시장과 사적시장에 서로 다른 가격체계가 나타날 수 있다. 공적시장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적시장과의 이중 가격체계에 의해서 사적시장보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아까 책에 체크되어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무슨 개입에 속한다? 직접 개입에 속한다. 그 지문이 훨씬 더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음 이제 부동산 조세. 자, 조세의 기능 아까 체크해놨는데 시험에 제법 나오긴 하나? 그냥 의미 없이 나오니까 상관없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차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라고 아까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에 역시 조세정가 기착에서 핵심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정가 기착이 결정된다. 자, 우리 동그라미 4개 했던 거 기억나요? 탄력적이면, 완전 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 다 보이죠? 어찌면 다 보일 거야 아마. 자, 1번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2번.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전부 상대방이 다 부담한다. 네. 3번 시작.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4번.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전부 본인이 다 부담한다는 거. 예, 아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하향하는 수요성과 우상향하는 공급성이란 것은 수요 공급 중에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적, 수직과 수평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금은 어느 일방이 다 내는 건 아니고 나눠서 내죠. 덜 내든지 더 내든지. 아무튼 이런 조건 하에서 세금을 부과를 시키면
세금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 떠안고 세금의 일정 부분은 공급자가 떠안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 수요 감소, 공급자 잉여 감소, 공급 감소, 거래 감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용어 두 개.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이론.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소득을 100% 세금으로 증세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조세는 철폐해도 된다. 다음 동결. 동결. 뭐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그래. 대답하라니까. 다시 입찰. 그래. 그렇게 대답하시라고. 입찰하면 최대 나오고. 주택 공급 동결 효과다. 동결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문장 보지 말고 끝에 뭐 찾으라고요? 가격 상승. 아까 양도세를 때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겁을 안 먹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올 가을에 뭐 생기면 돈 더 많이 오를 거야, 가격. 팔지 마, 팔지 마. 이런 지가 상승의 기대감이 크게 확산돼 버리면 사람들이 안 팔고 주택을 가지고 있어 버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기존 주택이 재고 주택이 회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공급이 동결돼 버렸죠. 그러면 결국은 주택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결 나오면 상승을 차지해야 돼. 상승. 그렇게. 네.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는 용어 아까 배웠던 거 몇 가지 정도만. 그래서 뭐 투자의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절세 효과 들어봤어요?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들어봤고요. 예. 다음 인플레이션 해지 들어봤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현금 가지고 있지 말고 실물 자산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렇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들어봤고, 낮은 황금성 들어봤죠? 부동산 투자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또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들어봤고, 다음 부동산 투자 위험 중에 금융적 위험이 중요하다고 그랬네. 금융이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 자금 융통. 부동산 투자할 경우 타인의 자금을 융통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빌려서 투자할 경우에는 잘못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근데 금융적 위험이 안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하면? 그렇지. 100% 지분으로만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 오늘 맨 마지막에 인플레 위험이란 걸 들어봤어. 근데 그 용어를 몰라도 괜찮아.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해. 어차피 우리 부동산 금융 가면 다시 배울 거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에 은행에게 융통성을 부여해 주는 게 뭐다? 변동금리다. 그러면 결국은 은행은 무슨 금리를 선호하냐? 그러면 무조건 그거 찍으면 돼. 우리 시험에 은행은 여차저차해서 무슨 금리를 선호하냐?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하나도 없어요. 은행은 전부 다 금리 변동이 가능한, 은행에게 융통성이 주어지는 무슨 금리를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그렇게만 딱 찍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참 다음 주는 우리 못 보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절이잖아요. 명절.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저 보고 싶어도 참고 집에서 동영상 보시고 책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수업 때 다시 또 2월 달에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